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고대문자학과 강의실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아십니까? 권위 있는 마틴슨 교수가 던진 한마디. 한글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자입니다라는 선언이 전 세계 엘리트 학생들 사이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출신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고, 특히 프랑스 출신의 한 학생은 라틴 문자의 역사성과 보편성을 주장하며 한글의 우수성에 강력히 도전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한글과 경쟁할 만한 유일한 문자가 북미 대륙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놀랍게도 이 문자는 왕실이나 학자가 아닌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던 한 부족의 주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문자가 한글의 창제 원리와 기묘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는 점이었죠.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프랑스 출신 역사학 박사과정생 클레르 모네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고대 문자 비교학 수업을 듣던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은 1년 중 가장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영국 특유의 음습한 안개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강의실 안까지 들렸죠.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은 고대 문자에 관한 평소의 무미건조한 강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쯤 졸면서 노트를 적고 있었어요.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글이 인류 최고의 문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프랑스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라틴 문자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뛰어넘는 문자가 있다니요. 그것도 동양의 어느 작은 나라에서 만든 문자라니. 가슴속에서 불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옆자리의 일본 학생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어요. 프랑스어는 몇 세기 동안 외교의 언어였고 라틴 문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한글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수업부터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문자를 발표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를 찾아내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프랑스 문화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의 문화적 우월성을 부정할 수 있지? 영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동양의 문자가 최고라니. 도서관에 들어서자 문자 관련 서적을 모조리 찾아봤어요. 라틴 문자의 역사성, 그리스 문자의 철학적 기반, 이집트 상형 문자의 신비로움까지. 세계의 모든 문자를 분석해서 한글의 허점을 찾아내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저는 책장을 넘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글에 관한 책을 펼칠 때마다 뭔가 불편했어요. 마치 제 고집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다음 수업날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준비한 발표를 기다리며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첫 번째로 일본 학생 하루키가 발표했습니다. 히라가나의 부드러운 곡선미와 일본 문화의 정수를 설명했지만 교수님의 첫 질문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실제로는 가나와 한자를 혼용해야 하고 한자를 모르면 신문도 제대로 읽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중국 유학생 리웨이의 차례였습니다. 한자의 오랜 역사와 철학적 깊이를 강조했어요. 하지만 역시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배우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문맹률이 높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까지. 발표가 계속될수록 저는 놀라웠어요. 세계의 유명한 문자들이 하나둘 허점을 드러냈거든요. 복잡성, 배우기 어려움, 표현의 한계 등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이 점점 커졌죠. 인도 학생 프리아는 산스크리트 문자의 신성함을 역설했지만 현대 생활에서의 실용성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학생 아미르는 아랍 문자의 서예적 가치를 강조했으나 모음 표기의 불완전성에 대한 지적에 침묵했어요. 한 명 발표할 때마다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계를 드러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들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문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을 때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글은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피해갈 수 있지?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곧 떨쳐버렸습니다. 반드시 한글의 약점을 찾아내고 말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문자를 살펴볼 작정이었어요. 어딘가에는 한글을 이길 문자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책장을 넘기며 각 문자의 역사와 특징을 연구했습니다. 문자학자들의 논문, 역사적 문헌, 언어학적 분석까지. 저는 철저히 준비하고 싶었어요. 도서관의 램프빛 아래서 눈이 충혈될 때까지 문자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도서관의 깊숙한 구석,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북아메리카 원주민 관련 서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먼지 쌓인 책 한 권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쿼야와 체로키 문자 잊혀진 혁명. 표지의 낯선 문자들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책을 펼치자마자 전율이 일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체로키족의 세쿼야라는 사람이 만든 문자 체계였죠.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며 내용을 흡수했습니다. 세쿼야.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자신의 부족을 위해 만든 문자라니. 12년의 노력 끝에 완성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혼자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후 체로키 부족의 문맹률이 믿기 힘들게 빠르게 감소했어요. 단 몇 개월 만에 대부분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니. 그것도 백인들의 탄압과 강제 이주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요. 이거야. 소리내어 말했다가 주변 학생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흥분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세쿼야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백지 상태에서 문자를 만들어냈다니. 게다가 그는 문자 창제 이전에는 은세공사로 활동했대요. 언어학자도 아니었어요. 두 다리가 불편했던 그가 자신의 부족을 위해 바친 헌신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85개의 글자로 구성되었고 각 글자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음절을 나타낸다고 해요. 한자처럼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알파벳보다 효율적으로 체로키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문자를 배운 체로키인들이 즉시 신문을 발행하고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의 문화적 자긍심이 높아졌고 부족의 결속력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덮으며 결심했어요. 이거다. 체로키 문자로 한글에 도전할 거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숨겨진 보석 같은 문자로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을 놀라게 해줄 생각에 설렜어요. 도서관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야말로 인류 최고의 문자임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존심보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학자로서의 사명감이 더 커졌습니다. 발표일이 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밤새 준비한 자료를 꼭 쥐고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세계 문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입니다. 강렬한 도입부로 모두의 주의를 끌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찼죠. 1821년 체로키족의 세쿼야라는 한 남자가 창제한 이 문자는 단 몇 개월 만에 부족 전체에 보급되었습니다. 문맹률이 거의 0%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당시 유럽의 문맹률은 50%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체로키 문자의 구조를 설명했죠. 85개의 글자가 어떻게 체로키어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내는지, 어떻게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쿼야는 글자를 읽거나 쓸 줄 몰랐어요. 그런데도 12년간의 연구 끝에 완벽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신화 같은 이야기죠. 교수님의 눈에서 흥미의 빛이 번쩍였어요. 저는 더욱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체로키인들은 이 문자로 즉시 자신들의 신문을 발행했어요. 체로키 피닉스라는 신문이었죠. 백인들의 강제 이주 정책 속에서도 문자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하루키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급될 수 있었는지 물었고, 저는 체로키 문자가 체로키어의 특성에 완벽하게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불필요한 복잡성이 없었고, 한 사람이 배우면 가족에게, 가족은 마을에, 마을은 부족 전체에 가르쳤다고요. 마치 불처럼 번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웨이와 프리아의 얼굴에 감탄의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한국인 유학생 민지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인정까지 받은 것 같아 더욱 기뻤습니다. 해냈어. 속으로 외쳤어요.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질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떤 질문이든 완벽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죠. 환호와 박수가 잦아들자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저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클레르. 교수님이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저는 자신감 넘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도 제 발견에 감탄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교수님이 던진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그럼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체로키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죠? 강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미소가 굳어졌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제가 가장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손이 떨렸어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체로키 문자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불과 수천 명 정도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추세는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방금 전까지 제 발표에 감탄하던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동정인지 실망인지 모를 감정이 섞인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나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원주민 동화 정책, 체로키어 사용 금지, 강제 이주.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체로키 문자가 현대 사회에서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닙니다. 문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발전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살아남지 못했어요.
세쿼야의 위대한 발명이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구조적 우수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문자를 사랑하고 지키고 발전시키는가에 있죠. 저는 좌절감에 빠진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발표는 끝났지만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문자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제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크린에 한글 자모가 나타났습니다. 기본 자음과 모음들이었죠. 교수님이 각 글자의 형태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이라는 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당시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세쿼야처럼 한 사람이 만든 문자라니.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문자죠. 흥미로웠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체로키 문자도 처음에는 혁명적이었지만 결국 살아남지 못했어요. 한글은 어떻게 500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것이 바로 한글의 위대함입니다. 클레르. 한글은 창제 직후 귀족층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한자를 사용하던 기득권층이 평민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얼룩진 옛 책 한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민중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한글을 지켜냈어요. 공식 교육에서 배제된 여성들이 한글로 일기를 쓰고 편지를 주고받고 문학 작품을 남겼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일제강점기의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비밀리에 모여 공부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켰습니다. 비밀 학교를 세우고 지하 출판물을 만들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죠.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니. 프랑스인으로서 나치 점령기에 프랑스어를 지키려 했던 레지스탕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컴퓨터 입력 방식, 모바일 키보드, 인공지능 언어 처리까지. 한글은 살아 숨쉬며 진화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저는 이미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은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늙은 선생님의 사진이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기술적 우수성, 철학적 깊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사랑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희생과 노력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클레르. 그때 한국인 유학생 민지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민지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비밀 학교에서 한글을 배웠대요. 들키면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매일 밤 촛불 아래서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도 할머니는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셨대요. 교실도 교과서도 없이. 그저 흙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쓰면서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체로키 문자도 처음에는 그랬을 테지만 지켜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소멸의 위기에 처한 거겠죠.
교수님이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과학적으로 우수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한글 신문을 비밀리에 발행했고 야학을 여러 문맹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진 속 야학의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에서 배움에 대한 갈증과 민족의 언어를 지키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문자라는 것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저를 덮쳤어요. 그것은 정체성이고 역사이며 희망이었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위대함은 그 구조적 우수성이 아니라 세쿼야의 헌신과 사랑에 있었죠. 한글의 위대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결단과 용기에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문자를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문자의 가치를 판단하려 했던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진정한 위대함은 살아남는 것에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의 얼굴에도 비슷한 깨달음이 보였어요. 리웨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하루키는 무언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배웠던 거죠. 문자는 단순한 학문적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살아있는 문화라는 것을.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현대 한국의 번화가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한글 간판들로 가득한 거리. 스마트폰을 보며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젊은이들. 한글 랩을 부르는 가수들. 한글로 된 시를 읽는 노인들. 다양한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한글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도 저는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도서관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문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강해진다. 체로키 문자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지 않았어요. 반면 한글은 50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한글 교재를 찾아들었어요. 표지를 넘기자 낯선 기호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 처음 보는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였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떠올리니 조금씩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모음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는 하늘을 상징한다고 했죠. 과학과 철학이 만나 만든 문자라니 놀라웠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한글을 따라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연습한 끝에 저는 짧은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 당신을 존경합니다. 발음이 정확한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담은 첫 한글 문장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요. 단순히 문자 연구를 넘어 그 문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한글 교재를 품에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혼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깨달음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언어와 문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문자의 가치는 그 구조적 우수성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있다는 사실을. 밤하늘 아래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어요.
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한글을 통해 배운 깨달음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민지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한국 방문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세코야의 고향인 체로키 부족 거주지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문자가 사라져가는 곳과 문자가 살아 숨쉬는 곳, 그 차이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기숙사 창가에 앉아 한글로 첫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문자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그것은 사랑이다. 서툴고 어색한 글씨체였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이것이 문자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글이 왜 인류 최고의 문자인지.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